난 너무 불행해. 진짜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일을 도저히 못하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내 인생이 망한 건 다 당신이랑 결혼해서야. 당신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내가 술을 못 끊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빈입니다. 이렇게 발연기로 영상을 시작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상황과 연관 있는 대사들을 몇 가지 흉내를 내봤어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가 바로 피해자적 마인드, 우리가 흔히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부르는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서요. 주변에 피해자적 마인드를 가진 지인을 두고 계실 수도 있고요. 본인 스스로가 피해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양쪽 어디에 해당하시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만약에 피해자 마인드를 가진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그를 조금 더 이해하고 내 마음을 그로부터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시게 될 거고요. 혹은 나를 더 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피해자적 마인드가 굉장히 나에게도 남에게도 해롭다는 걸 알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건 뭘까요?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번갈아 가면서 겪어요. 좋은 일만 항상 가득할 수는 없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 살다 보면 누구나 나쁜 일을 겪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사람이 그렇지가 않죠. 항상 어느 정도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나 남 탓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긴 합니다. 저도 남 탓, 상황 탓을 줄이고 싶어서 매년 새해에 이렇게 새해 목표를 세울 때마다 남 탓하지 않기, 남 욕하지 않기 이런 다짐을 하는데 지켜진 해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상황이 잘못됐을 때 원망할 대상을 찾고 싶은데 그 원망할 대상이 나 자신이 되는 건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물론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일이 내 탓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다 덮어 쓰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모든 걸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도 당연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코스프레에 중독된 사람들은 나에게 벌어진 모든 부정적인 일을 가까운 사람을 탓하기 바쁜데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마주치는 모든 상황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억울한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죠. 특히 가족을 가장 많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가까이에 있고 또 탓하기 가장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네가 내 말을 조금만 더 잘 들어줬더라면, 부모님이 어릴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줬더라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몸에 이상이 없는데도 자꾸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스스로 아프다고 믿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 가상의 가해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은 가상의 가해자가 분명히 가까이에 있는데 몸이 계속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가상의 가해자가 약한 내 신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약한 나를 잘 돌봐주지 않는,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가기도 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좀 오랜 세월 동안 지속한 사람의 특징 하나가 있다면요. 바로 과장된 표현을 좀 많이 쓴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냥 배고프다라고 해도 될 표현을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다. 배고파서 정말 죽기 직전이다. 라고 한다거나 그냥 힘들다, 피곤하다 라고 하면 될 것을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핑 돈다. 하늘이 노래진다. 이런 표현을 거의 매번 쓰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렇게 과장하고 호들갑 떠는 게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반복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매일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반응을 안 해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힘들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 힘들구나 하고 좀 가볍게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인정을 갈구하는 피해자는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더 자극적인 워딩으로 인정을 그리고 관심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힘드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제발 날 봐달라 라고 하는 이런 과장된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더 호들갑을 떨어야 그나마 비슷한 강도의 관심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왜 피해자를 자처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피해자
마인드를 가지는 건 본인에게도 해로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피해자 역할을 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걸까요? 당연히 심리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이겠죠. 단호하게 말해서 정서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에서 감정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성인이라면, 잘 성숙한 성인이라면 어떤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에 대한 책임을 모두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내 삶이 불행한 건 내 남편, 내 부모, 내 상사, 내 지인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면 내가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 몸이 진짜 아플 때도 이 고통에 대한 책임을 나눠질 의무가 있는 타인은 없어요. 물론 도의적으로 이 고통을 친한 사람들, 가족들은 나눠지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런 관심과 도움을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또 애정결핍이 있는 사람이 피해자 역할에 중독되기 쉬운데요. 바로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쌍한 나라는 카드를 내미는 건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얻기에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가까운 주변인들은 영원히 이 불쌍한 나 카드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사실 다 바쁘거든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힘듦을 갖고 있고 그걸 스스로 챙기기에도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들은 다 불쌍한 중생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까운 사람의 고통까지 지속적으로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불쌍한 나에게 반응을 점점 줄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그 주변인들은 나에게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쌍한 나를 돌아봐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죠. 이렇게 점점 더 나는 불쌍해져만 가고 불쌍한 나에 갇혀서 스스로 고통을 입고 더 큰 목소리로 나는 불쌍하다, 내가 이렇게 불행하다 라고 점점 더 크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거나 충분히 동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때 2차적 이득이 있는데요. 이게 좀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에 대한 합리화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니까 내가 술을 끊을 수가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알코올 중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해서 알코올을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술을 계속 마실 명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피해자 코스프레의 이득은 바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성숙한 어른은 무섭더라도 새로운 일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실패를 겪기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갑니다. 하지만 이 피해자 코스프레에 빠진 사람들은 이미 너무 힘들어요. 이미 나는 너무 불쌍하고 이미 나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는커녕 지금 살아남는 것조차 나는 너무 버겁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새로 시작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느라고 이미 에너지를 다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서 있을 힘도 없는데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는 거야? 세상이 나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런 비관에 빠지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는 왜 문제가 될까요? 어떤 일이 잘 돌아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패로부터 배운다고 하죠. 근데 실패로부터 배우려면 원인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수의사인데요. 보호자님들이 항상 아이가 아프면 우리 애가 왜 설사를 하죠? 우리 애가 왜 밥을 안 먹죠? 이렇게 원인을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원인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난감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요. 보호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왜 우리 강아지가 설사를 했는지 알아야 다음에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 원인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피해자 마인드에 갇혀버린 사람은 모든 잘못을 특정인 아니면 내가 운이 나빠서 상황이 안 좋아서 라고 귀결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일이 나빠진 원인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분석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예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발전이 없어지겠죠.
또 실제로도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유독 불행하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100% 통제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죠. 현명한 사람들이. 당연히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닥친 일이 가장 힘들긴 하지만요. 우리가 어두운 동굴 안에서도 가느다랗게 새어나오는 그 빗줄기 하나만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버티고 살아야 하는 세상인데요. 이 피해자 마인드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이런 식이에요. 온 세상이 밝은데 암막 커튼 같은 걸로 자기를 꽁꽁 싸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내 세상만 왜 이렇게 어두운 거야 하고 앓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요, 이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건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피해자의식을 가진 사람은 관심을 항상 갈구하지만 역설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처님이 아닌 이상,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피해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내 탓을 하는 사람을 평생 껴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어요. 주변 사람은 자꾸 떠나는데 이 피해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의존할 사람이 떠나면 더 큰 상실감을 느끼고 더 크게 불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피해자적 마인드에서 벗어나야겠죠. 만약에 내가 좀 피해자적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항상 남 탓을 먼저 하는 것 같아, 상황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축하드립니다. 상황을 인식하셨고 또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걸로 벌써 반 이상 오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자초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어쨌든 나에게 벌어진 일은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성인이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는 이 문장을 계속해서 새기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가 너무 노력했는데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잘못될 때도 많습니다. 이때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내 탓이 아니라고 남 탓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뭘 잘못해서 넘어진 건 아니죠. 근데 아프고 다쳤다라는 결과가 나한테 남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걷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누구의 탓도 아닌 일이 발생하고 그건 나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불행이 닥친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숙한 성인은 스스로 해결한다.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 해결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과 행동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불평불만을 좀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 일은 다 잘한단 말이야. 내가 남 욕을 하긴 하지만 남한테 일을 미루진 않잖아? 내가 돈이 없다고 매일 불평을 하긴 하지만 너보고 돈 더 벌어오라고 시키진 않잖아? 그런데요,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행동도 책임져야 하지만 정서도 책임지는 것이 성숙한 성인의 마음입니다. 물질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피해를 안 입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진짜 힘들 때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라고 사회가 있고 그러라고 친구와 지인과 가족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일이 너무 힘든 사람은 실제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드니까 조금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건이 너무 무거우니까 같이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지인이 도와준다면 도와준 지인도 스스로 자기 효능감을 느껴요. 뿌듯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더 친해지고 더 끈끈해지고 저 사람이 힘들 때 나도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건강한 인간관계죠. 하지만 매일 불평하고 이 회사에서 모든 일은 내가 다 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매일 노래를 부르는 것은 피해자 마인드입니다. 진짜 일이 힘들다면 도와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것, 바로 힘들다, 억울하다 라는 마음이 들 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힘들 때 습관적으로 밖을 향하는 마음을 끌어당겨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에너지로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 삶의 운전석에 직접 앉겠다는 큰 결심을 해야 합니다. 들여다보는 건 글로 쓸 때 훨씬 더 잘 되는데요.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힘든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처럼 집요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정직하게 들여다보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남 탓, 외부의 탓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이 일이 왜 발생했는지, 정말로 누구의 잘못인지, 혹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저 운이 안 좋았던 것 뿐인지,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려고 해야 됩니다. 저한테 명상을 가르쳐주신 스승님이 바르게 보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세상이 불행한 것은 외부 상황이 나를 못살게 군다 라는 편견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르게 보면, 즉 일의 원인과 결과를 명백하게 알게 되면 누구도 탓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과도하게 탓하지 않을 수 있고 일의 원인을 명확하게 안 다음에 다음번에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죠. 일기를 쓰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났을 것 같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해자라고 지정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남자친구랑 걸어가다가 내가 넘어졌다. 그런데 그 순간에 남자친구한테 짜증을 냈을 수도 있어요. 뭐 했어? 안 잡아주고 이렇게 막 탓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럼 집에 가서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남자친구 입장에서. 남자친구는 즐겁게 뚫레뚫레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길에서 넘어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내 탓이라고 막 짜증을 내고 내 원망을 해. 남자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 마인드에 똘똘 뭉친 사람의 지인들, 그러니까 지친 사람들은 걔들이 그런다고 알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스스로 알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너무나 버릇이 됐고 타인의 관심이 없이는 스스로 마음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너졌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지푸라기처럼 잡아야 버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마음이 괜찮을 때 차분히 앉아서 생각하고 돌아보면 10번에 한 번 정도는 자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피해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손절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피해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갈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거리를 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지내야 하는 가족이나 연인이라면, 거리를 둘 수 없는 사람이라면 넌지시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지적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뭐가 가장 힘들었어? 뭐가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 라고 이유를 넌지시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늘 꾸준히 반복해서요. 그러면 이 사람은 흥분해서 자기가 화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으로 힘든 것, 화나는 것 이런 것들을 뭉게뭉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서 그냥 그 사실을 통째로 믿어버려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내뱉기 시작하면 이게 명료해지면서 스스로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걸 깨달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입 밖으로 이 사람이 말을 꺼낼 수 있도록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이런 거에 어떤 부분이 힘들어? 다른 사람이라면 이러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스스로 더 말을 해줄 수 있게. 아까 제가 반박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가장 힘들어? 라고 물어보는 건 반박하는 게 아닌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라든지 남들도 다 힘들어. 라든지 나도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이런 것들은 이 피해자의 피해자적 에고를 더 강화시켜요. 이미 이들은 힘든 나, 불쌍한 나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지적까지 하니까
나는 이미 힘든데 이 힘듦을 이해조차 받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이해조차 받지 못하는 더더욱 불쌍한 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증상을 더 키우기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먹이를 주는 순간 나는 더 큰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원망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만 정면으로 반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주변에 정말 흔하고 또 저도 이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누군가를 탓하고 싶고 외부로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싶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내가 내 삶의 운전석에 앉겠다. 나에게 벌어진 일은 억울한 감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 라는 큰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남에게도, 나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지인에게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나 자신에게도 언제나 불행만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펼쳐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전대를 잡겠다라는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